비가 내리는 날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행동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좁은 단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좀 넓은 의미의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조직하면 생각나는 것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재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책의 내용들을, 뭐, 그냥 읽어보시라면 잘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란 뒤에서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인적 자원하고 관리의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원이란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 분배에 투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한다 라고 하고요. 관리는 하나의 제도나 방식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고 인적 자원을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충원된 인력과 지식, 역량,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자원 개발, 그리고 배치, 이동, 평가, 관리 등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전 과정들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직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의 유지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개발하고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켜서 그리고 이것을 좀 지속화시킬 수 있어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을 보면 조직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직원이 최대한 기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한테 있어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자원, 주변에 보이는 모두가 인적 자원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로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정진시키고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냐, 인적 자원을 활용할 때에서 서비스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희소 가치가 있는 대체 불가의 인적 자원으로서 자질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 또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계속 다양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조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관리 대상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치료사, 그 클라이언트의 지인, 종교기관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채용,
개발 및 훈련, 유지 및 관리의 과정들, 동기부여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채용입니다. 채용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방침들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명을 뽑을 것이고 어떤 직무에 대해서 뽑을 것이고 계약직으로 할 건지 정규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침들을 세우는 거죠. 현재 또는 장차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과 질적 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공급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뭐 이들이 예측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며 언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충원 계획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그 정원에 따라서 시설장 한 명에 생활복지사 한두 명, 그리고 생활복지사에 대한 직무도 일정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을 예를 들더라도 원장 한 명에 시설장 한 명에 보육사, 지금 현재는 저희 기관은 2명인데 이제 7월부터는 3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에 보면서 직무를,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직무가 규정되어 있죠. 근데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시설장 1명, 그리고 심리치료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1명, 그리고 보육사 4명이 그러니까 24시간 풀 로테이션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맞는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맞는 그 직원들의 그 규정들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채용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지위에 대한 직무 분석을 근거로 해서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신규로 충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고 내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복지 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들보다는 결혼이 생겼을 때 충원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사 방침에 근거하여 필요한 직원의 기술, 자질, 능력, 규모, 시기 등에 대한 충원 계획을 세우고 직무 분석을 거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충원되는 직원에 따라서 내부에서 직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업무 분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채용의 과정을 보면 모집, 선발, 임명, 배치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모집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이란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양질의 지원자를 찾아내어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근데 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원하는 사람 속에서 최대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들이 모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 분석을 통해 마련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거나 아니면 보육교사거나 이런 것들을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채용 희망자들에게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교육기관에 추천 의뢰하는 거나,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구인 등록, 인턴십 제도를 활용해서 먼저 이분에 대한 역량들을 보고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든지, 민간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법이 작년분에 조금 더 강화되었는데 이전에는 2개 기관에 공고를 내는 것들인데 지금은 뭐 지역 아동센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이트에 공개 모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 같은 경우는 내정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공개 모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발입니다. 인사방침과 중원계획,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세운 선발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것을 말하고 지원자가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후보자를 채용했을 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 후보자에게 일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규 직원의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경력조회, 건강검진, 신체검사 그리고 범죄 경력조회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복수의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한다. 특히나 이제 아동이나 이런 데서는 학대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채용하면 쉽게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적용하게 된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임금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어느 분야는 조금 저임금이다라고 하니까 더 안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채용에 있어서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뽑았다 하더라도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은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권장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 제기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하나의 단계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임명의 과정을 거칩니다. 선발된 인원 중에서 선발 과정에서 결과를 토대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것, 근로계약까지 연결되는 건데 선발된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공식적인 계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새는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 작성하면서 간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보수, 근무 조건, 근무 시간, 휴가 시간, 휴게 시간, 휴가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서 이야기하고 이게 담을 수 없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사 지침이라든지 인사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영역에 배치하는 부분인데요. 직무상의 요구, 근로조건, 그리고 보수, 동료, 승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직원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역량이 충분히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는 신규 직원과 직무를 일치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면서 재배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재배치라는 부분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 재배치라는 부분보다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업무 조율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직원 개발 과정으로 갈 것 같은 보면 직원의 능력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예,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무에 적용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오면 다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직원 연수나 이런 것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학교 현장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분들을 채용하고 나면 다시 재교육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현장의 요구형 이렇게 사회복지 배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직원 개발의 개념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직원의 개발,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 과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관과 사회복지사가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업하고 그것을 100% 맞춰서 진행되지는 못하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딱 맞춰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뽑히고 뭐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면 어, 기관으로서는 우리 기관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그러니까 변화 과정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분에 있어서 맞춰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급변한 뭐 환경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 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뭐 역량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전문성과 기술 역량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끌어내고 처음에는 뭐 수줍어서 내성적이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직 역량으로서 함께 키워내는 부분을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구성원들은 직원 개발을 통해서 전문성과 기술, 지식, 양질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춘 훌륭한 능력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원 개발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직원 개발의 종류에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일반 직원 교육, 감독자 교육, 관리자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직원을 조직에 사회화시키는 그러니까 조직에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 역사, 정책, 규정, 구조, 직무 절차, 프로그램, 자원, 네트워크, 임금, 승진 등 조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조직과 맞춰가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조직 환경과 직무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측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직원들한테도 진행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직원만 생성한 것이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 환경에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뭐 신규 직원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 그것을 습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일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이제 예를 들면 보수 교육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수 교육을 1년에 8시간 현장에 있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기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 규범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뭐 보수교육, 일반 직원 교육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방법으로는 직장 연수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직장 연수는 직무를 통한 연수, OJT라고 이야기하고요. 직무와 일정 정도 분리된 연수, OJT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기개발 원조제도, SDS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OJT 같은 경우는 직장 연수의 기본으로서 직장의 상사나 선배, 부하나 후배에게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도 육성 뭐 활동들은 주로 경험에 대한 나눔 하고 되고 그리고 견섭 이런 것들 동기부여의 활동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기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OJ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무 명령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떨어져 연수하는 거, 뭐 해외 연수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국내 연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조금 그러니까 직무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상적인 직무에서 하기 어려운 새로운 동기부여, 관점의 확대, 전문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수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기관들 같은 요걸 조금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조금 그러니까 뭐 근무 시간 안에 하니 바깥에 하니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저희 작은 규모의 재단 시설이다 법인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 개발 그래서 뭐 오랫동안 저희들 기관하고 함께 하면 좋겠지만 뭐 어디에 가서라도 능력을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예산을 따오는 프로포즈, 뭐 회계 이런 것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직원들이 외부 시설에 가서 뭐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정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자기 개발 원조 제도라고 하는 개별직원 스스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관리를 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공부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것도 학교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기관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서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하는 감독자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나 실제 업무 관련한 내용보다는 인간관계, 이게 소통, 의사조절, 의사전달, 인사행정, 근무평정, 사무관리 등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을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보다 높은 계층의 중고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교육은 조직과 관련된 인간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한 이해, 지도력과 의사결정 역량, 정책 분석 능력 등의 함량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관리자 교육에는 순환 보직, 회의, 사례 연구, 감수성 훈련, 신디게이트 방식 등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디게이트 방식 보면 이제 책 교재의 242페이지 아랫부분에 분임 연구라고 불리고 피훈련자들을 연명 10명 내외 보통 7명 정도로 하는데 분반을 나눠서 분반별로 동일한 문제를 토의해서 문제 해결할 방안을 작성하게 한 후 다시 전원이 모여서 이것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분임조 활동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 개발의 방법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강의, 회의, 토의, 계속 교육, 슈퍼비전, 사례 발표, 역할 연기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있고요. 이런 형태 여러 가지 부분인데 특히 이제 보면 강의를 보면 정해진 장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 근데 그러니까 조금은 비효율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분들 있고 아닌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성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의입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데 토론자 간의 정보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습득하게 되는 그리고 참여적이고 집단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은 있는데 이 또한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여 인원 그리고 참여자의 역량, 주도성에 따라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토의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주제 발표를 한 후에 여러 사람이 발표된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의론 방법에는 포럼, 패널, 분임 토의, 심포지엄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임 토의는 뭐 10명 내외의 분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청중들이 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 계속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를 마친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되기 위해서 뭐 진행하는데 일단 보수 교육 형태. 저도 그러니까 보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지금은 뭐 위탁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배수한 학교에서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슈퍼비전까지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